안녕하세요. 썰량TV의 썰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인생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혼은 실패라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건 무모한 도전이라고. 경제적으로 아무 기반도 없는 여자가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건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 박미영 씨는 그 모든 편견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깨고 나아가신 분입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에 건물주가 된 미영 씨. 그리고 그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오겠다며 나타난 전 남편 최도연 씨. 이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에서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살면서 가장 처절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날들이요. 미영 씨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날들이 몇 년씩이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그 어둠 속에서도 딱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서아, 자신의 어린 딸,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고야 말겠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다짐이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기다리고 있던 예상치 못한 만남과 통쾌한 역전의 순간까지 함께 담아드리겠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지만 알차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던 여성이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했고 그 경력이 쌓이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고 무슨 일이든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미영 씨가 최도연이라는 남자를 만난 건 20대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셀러리맨으로 꾸준히 다니고 있었고 말솜씨도 좋았으며 미영 씨 앞에서만큼은 자상한 척을 꽤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미영 씨의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미영 씨는 그때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은 빌라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은 대부분 미영 씨가 오랜 시간 모아온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도연 씨는 보험료며 시댁 생활비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는 이유를 대며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는 식으로 살림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직장이 있었고 조금만 참으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싶었으니까요. 그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도연 씨의 회사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더니 나중엔 보름이 되고 결국엔 반토막짜리 월급이 들어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미영 씨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며 가게를 열었습니다. 소문이 좋게 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적자 없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도연 씨가 미영 씨 옆에 앉아서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번 기회에 사업이나 해볼까 해. 지금 이 나이에 안 하면 나중엔 더 늦어. 나는 내 경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신 있다고. 미영 씨는 속이 철렁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자신감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신감만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서 충분히 봐왔거든요. 그냥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무턱대고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해.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도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준비됐다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도연 씨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손에 쥔 돈으로 무엇을 한다는 뚜렷한 계획도 없이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훌쩍 넘어가도록 도연 씨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그 사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영 씨는 자신의 가게 수입으로 두 사람의 생활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밥값, 공과금, 생필품 모든 것이 미영 씨의 몫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이 속에 쌓이고 혼자 감당하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미영 씨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영 씨의 재촉이 계속되자 도연 씨는 겨우 이전 직장보다 조건이 못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사업 이야기를 꺼냈고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미영 씨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기쁨은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이었고, 두려움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까지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태어난 이후 미영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달래고,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엔 다시 살림과 육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사이에도 생활비를 제때 넣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가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건 다음 달엔 꼭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다음 달이라는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침묵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셨을까요? 미영 씨는 참고 또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미영 씨는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 하나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도연 씨 명의의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미영 씨의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3천만 원, 금리는 무려 9%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에게 우편물을 들이밀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대출 언제 받은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한 거야? 도연 씨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 나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어. 주식으로 한 달에 10%씩만 수익 내면 금방 갚을 수 있어. 나도 말하려고 하다가 당신이 이럴까봐 말 못했지. 맞습니다. 도연 씨가 했던 것은 주식이었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빌린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확인해 보니 그 돈은 이미 반에 반토막이 나 있었고 이자만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더 따지는 대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 자신의 사업장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도연 씨의 빚을 먼저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대략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미영 씨의 이름으로 갚아준 빚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만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도연 씨도 첫 달은 그나마 이자를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도 그 다음 달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훗날 미영 씨가 가게를 정리할 때 보증금으로 메우고 나서야 겨우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 씨가 들뜬 얼굴로 집에 들어서더니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집 계약하고 왔어. 미영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집? 아파트, 가게 예약했어. 진짜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때 못 내는 사람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파트 계약을 하고 왔다니요. 미영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가게 운영하면서 공과금의 대출 이자까지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잖아. 무슨 생각으로 집을 계약한 거야? 미영 씨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도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서 봐봐. 당신도 마음에 들 거야. 요즘 다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잖아. 이런 자리는 두 번 안 나와. 결국 도연 씨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보러 갔습니다. 미영 씨는 그 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였고 위치는 거의 산꼭대기 수준이었으며 미영 씨의 가게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미영 씨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지금 집을 살 때가 아니야. 30년짜리 대출을 당신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함께 갚을 수 없어. 도연 씨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미영 씨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요. 그 말을 믿었던 게 실수였습니다. 이사를 한 이후에도 도연 씨는 집 대출 한 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과금과 생활비는 물론이고 대출 상환금까지 미영 씨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미영 씨 앞에 도연 씨는 이번엔 외제차를 한 대 가져와 가게 앞에 태연하게 세워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대출 받으면서 남은 돈 좀 있어서 뽑았어. 어차피 우리 차 오래됐잖아. 그 순간 미영 씨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더 참아봤자 좋아질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계속 버티는 건 자신을 갈아넣는 일이었습니다. 이혼하자. 미영 씨는 그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는 미영 씨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는지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영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길고도 고난했습니다. 도연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는 식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과는 정말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다졌습니다. 협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됐을 때 미영 씨는 서아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집은 금매로 정리했고 자신이 들인 돈과 도연 씨 빚을 갚아준 금액을 돌려받아서 손에 쥔 건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직후 도연 씨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양육비를 요구하자 도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키우겠다고 이혼한 거잖아.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에 보내. 뭐 나 혼자 낳은 애도 아니고 나는 내 코가 석자인데 자식까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고아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꺼낼 수 있는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하지만 미영 씨는 그 말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을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사람 앞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신을 보여주겠다고요. 이혼 직후 미영 씨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몸은 망가져 있었고 어린 서아는 미영 씨의 손에 매달려 있었으며 직장도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의 스트레스로 건강이 크게 나빠진 미영 씨는 우선 치료를 받으며 몸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손에 쥔 1억 5천만 원으로 당장 독립하기보다는 친정에 들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친정집은 따뜻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미영 씨와 서아를 받아주셨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밥 한 끼 더 차려주고 서아를 안아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하셨습니다.
미영 씨는 서아가 잠든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지금 이 처지에서 과연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서아가 눈을 뜨며 미영 씨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미영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미영 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운영했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과 가까운 거리의 관공서 근처,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보증금과 초기 비용은 가져온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없이 혼자였고 처음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쌓아온 인맥들이 조금씩 일거리를 연결해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들어온 첫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미영 씨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실력을 인정해주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여성기업 혜택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이 미영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매출이 늘었고 직원을 1명, 2명, 3명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영 씨는 단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명절도 반납했으며 서아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버티지 않으면 나중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미영 씨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출 하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서아를 안고 새 방에 함께 누웠습니다. 서아는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진짜 예쁘다. 여기서 오래 살아도 돼? 미영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그 이후로도 미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이사 후에도 사무실은 계속 성장했고 인근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9년이 되던 해 미영 씨 앞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래됐지만 입지가 나쁘지 않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중심 상권에서 살짝 비켜나 있었지만 주변 유동인구가 많았고 1층과 2층은 상가로 3층과 4층은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미영 씨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대출을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밤새 숫자를 들여다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입지를 수십 번 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건물 매입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날, 미영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달려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출을 충당하고 나서도 매달 400만 원이 넘는 월세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수익과 합산하면 매달 1,0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10년 전 도연 씨 옆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미영 씨가 건물주이자 사업체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친정엄마가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다. 네가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말이야, 너는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운이 트인 거 확실해.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지. 미영 씨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 씨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영 씨는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편이었습니다. 전문 청소업체를 매달 고용하기엔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살피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닦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 것을 위한 일이라면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그날도 미영 씨는 퇴근 후 건물로 향했습니다. 화단을 손보고 계단을 닦고 층층이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청소도구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공실이었던 2층 상가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와도 되겠냐고요. 미영 씨는 마침 건물 안에 있었으니 좋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내려오겠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계단 위에서 내려오던 미영 씨의 눈에 1층에서 올라오는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쳐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어야만 하는 얼굴이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최도연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순간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연 씨도 올라오다 미영 씨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이내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야? 여기 웬일이야? 도연 씨의 시선이 미영 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훑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청소도구, 땀이 밴 모습. 도연 씨의 입가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뭔가 우월감에 쩔어드는 그러한 표정이라고나 할까요? 미영 씨는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여기는 왜 왔어? 도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나 상가 자리 보러 왔지. 시내에서 하던 장사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자리 좀 옮기려고. 근데 당신은 뭐야? 여기서 청소 일해? 많이 힘든가 봐? 그러면서 혀를 차며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이혼하더니 고작 청소부로 사는 거야? 얼마나 받아? 미영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음이 밖으로 터져나올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됐을 때의 표정이 어떨지 머릿속에서 이미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유 있어서 여기 있는 거야. 미영 씨는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2층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없나? 문은 열려 있고. 당신 혹시 여기 주인 알아? 미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알지. 주인이 보러 오면 문 열어두라고 해서 열어놓은 거야. 실컷 보고 내려와. 도연 씨는 2층을 향해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련히 잘 살겠거니 했는데 당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나마 청소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내 그늘 밑에서 살았으면 이런 험한 일 안 해도 됐을 텐데. 뭐 자초한 거니까 어쩌겠어.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미영 씨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순간을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 긴장감.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팽팽한 분위기. 도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를요. 그날의 만남이 끝나고 미영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 씨의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전전하다 지쳐서 대출까지 끌어다가 상가 월세 자리를 보러 다니는 상황. 잘 나가던 때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영 씨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2층 상가 보러 온 분이 계약하겠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받지 말고 저랑 먼저 만날 자리를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할 말이 있어서요. 약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가장 단정하고 좋은 옷으로 골랐습니다. 명품 가방도 꺼냈습니다. 주차장에는 자신의 고급 세단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청소부라고 착각하지 않을 모습으로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에 들어서자 도연 씨는 미영 씨를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미영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장님도 오셨네요. 어서 앉으시죠. 또각또각 미영 씨의 구두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도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의 도연 씨 표정을 미영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고 눈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이미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건물주 사장님 만나서 긴장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여기 사장님은 세입자분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걱정 마시고 도장이랑 신분증 준비하시면 돼요.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분이 건물주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건물주라는 게 말이 되나요? 미영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저층 포함해서 이 건물 전체가 내 거야. 도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청소하는 거 보고 불쌍하다고 했지? 근데 어쩌니. 나는 당신 생각만큼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운이 트이더라. 내가 당신 옆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당신이 내 앞길을 막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오고 싶다는 2층 상가 말이야. 나는 당신이랑 계약하지 않을 거야. 그날 당신이 나더러 한 말 기억하지? 이혼하고 청소일이나 하냐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아뒀어. 오늘 직접 알려주려고 나온 거야. 당신이 불쌍하다고 혀까지 찼던 그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부동산 사장님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이 무언지 직감적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뻔뻔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서아 생각해서 그냥 계약해 줄 수 없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자주 보면서 아이 얼굴도 좀 보고 서로 도우면서 살면 어떻겠어. 우리가 남이야?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어야지 않겠어? 미영 씨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저 이분과 계약 안 해요. 구두로 한 약속이니까 가계약금 주고받은 것도 없고 문제 없죠? 다른 분으로 알아봐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도연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미영 씨의 뒤를 도연 씨가 따라왔습니다.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당신이 도와줄 수 있잖아. 서아 아빠잖아. 아이, 미래를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줘. 제발 한 번만. 미영 씨는 그 팔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내가 힘들 때 서아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던 게 당신이잖아. 그런 말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서아 아빠라는 소리를 해? 당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 다시는 내 건물 근처에도 오지 마. 다음에 또 나타나면 그때는 말로 끝내지 않을 거야. 도연 씨는 미영 씨가 고급 대형 세단에 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때 외제차를 대출받아 뽑아오면서 어깨를 으쓱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혼한 부인의 차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룸미러로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도연 씨는 미영 씨의 건물 앞에 한 번 더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받아달라고.
서아가 사춘기 오면 아빠 빈자리가 크다느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친정아빠가 계셨고 단호하게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도연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미영 씨는 도연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발 혼자서 잘 살았으면 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자신과 서아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요. 서아는 지금도 엄마 옆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잘하고 있습니다. 발레도 배우고 싶다 하고 피아노도 치고 싶다 합니다. 미영 씨는 그 모든 것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안 된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가장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바닥을 치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마다 서아를 보며 버텨냈을 미영 씨의 시간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그 길이 결국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는 게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짜 삶의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막막한 먹구름 같은 상황 안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미영 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먹구름의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연이 작은 빛이 됐으면 합니다. 버티는 것도 용기이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선택했을 때 삶은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미영 씨가 증명해 줬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썰량TV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커뮤니티나 저희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모든 사연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셔요. 지금까지 저는 썰량TV의 썰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량TV의 썰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여성이 며느리의 손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급기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만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쁘고 부침성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의 집에는 오빠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믿었고 어머니도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는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녀라 믿었던 아이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고 며느리와 그 남자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오늘의 주인공은 화장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목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박순례 씨입니다. 현재 6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작은 일식집을 운영하며 조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죠. 지금은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만 불과 몇 년 전 박순례 씨가 겪어야 했던 일은 웬만한 범죄 드라마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연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왜 교도소에 가게 됐는지 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찾아왔을까? 평생을 성실하게 남에게 해 한 번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걸까 하고요. 박순례 씨도 그 질문 앞에 수도 없이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순례 씨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수십 번씩이나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박순례 씨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연은 단순히 며느리 외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가난과 상실, 배신을 모두 껴안고 살아온 60여 년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박순례 씨의 어린 시절은 가난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됩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 시골 마을 농가의 딸로 태어난 박순례 씨는 옥수수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며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옥수수와 감자가 건강식으로 불리지만 그 시절에 그것을 주식으로 먹는다는 건 달리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었죠. 형편이 넉넉한 집이라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는데 남매 중 큰오빠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박순례 씨와 아래 동생들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논밭에 나가 일을 하고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나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손이 갈라터지도록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마을에서 늙어 죽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서울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 게 낫겠다고요. 그래서 16살이 되던 해 가진 돈 한 푼 없이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집을 나온 그날 밤 박순례 씨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기대였을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박순례 씨가 처음 몸을 붙인 곳은 역 근처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대신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상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 생활은 고단했지만 박순례 씨는 단 하루도 손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고 일식집과 고깃집을 전전하며 조리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아프다는 내색도 없이 오직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다 20을 간 넘긴 나이에 한 부잣집의 식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나마 나은 자리였습니다. 대가족이 모여 사는 넉넉한 집이었고 먹고 자는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박순례 씨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불평 없이 시키는 것보다 더 잘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박순례 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집의 둘째 아들, 작은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모시던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랬습니다. 어차피 신분의 차이가 명확한 시대였으니까요. 부잣집 아들과 식모가 감정을 나눈다는 건 그 시대에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될 뿐이라고 지금 이 순간만 소중히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운명은 박순례 씨의 계획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혼자 감당할 생각이었습니다. 도련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부잣집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심한 입덧을 숨기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도련님도 알게 됐습니다. 도련님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곧장 알렸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아이를 지우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삭을 두둑이 쳐줄 테니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박순례 씨는 그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도련님도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돈을 받아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다른 찻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뱃속의 아이를 지키며 다시 발을 떼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도련님이 들어섰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처럼 얼굴이 상기된 채로 박순례 씨를 향해 걸어오더니 손목을 잡았습니다. 말도 없이 숨어버리는 게 어딨어. 당장 나랑 같이 가자. 박순례 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손목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도련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나 그 집 나왔어. 이제 나한테 부모 같은 건 없어. 당신이 내 유일한 가족이야. 박순례 씨는 그 말에 발 아래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이 사람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습니다. 돌아가라고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될 그분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박순례 씨를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밀어내도 타일러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 물 한 잔을 떠놓고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서로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남편이 할 줄 아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곱게 자란 손으로 배달 가방을 들고 중국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찻집 일을 하고 건설 현장에서 망일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들을 먹일 분유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박순례 씨가 회상할 때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불 한 장 제대로 없던 방에서 아이를 안고 밤을 보냈던 날들, 아이 울음소리에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훔쳤던 날들이 지금도 또렷하다고요. 그러다 남편이 용접 기술을 익히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그만큼 하려는 사람이 적어 수입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들어오는 돈을 전부 모았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현장으로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손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발 아래 땅 자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고요. 함께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던 사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깊었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박순례 씨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만큼 무너졌으니까요. 밤마다 남편의 옷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앉던 자리에 가만히 앉아보기도 했다고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는 것 같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한 쓰러져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어렸고 그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평생 해온 식모일이 유일한 기술이었지만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남의 집 살림을 하기엔 제약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친척의 소개로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은 가혹했습니다. 1층부터 1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 채 매일같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됐습니다.
계단 중간에 서서 몇 분씩 숨을 고르다 올라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연골이 닳아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천으로 칭칭 감고 진통제를 삼키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식들이 자는 새벽에 혼자 무릎을 감싸쥐고 욱신거림을 참아냈던 그 시간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이 그 모습을 보다 못했던 걸까요? 어느 날 박순례 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남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를 귀동냥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면서 번 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자금과 남편이 남겨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독학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사고 경매 정보를 찾아보고 주변에서 실제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수도권의 작은 집 2채를 매입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순례 씨는 밀어붙였습니다. 16에 혼자 야간 열차를 탔던 그 배짱으로요. 그 판단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2배, 3배로 뛰었고 박순례 씨는 한 채를 정리해 다시 2채를 사는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에는 억 단위의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칭칭 감고 12층 계단을 오르던 그 시절의 박순례 씨는 이제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 없이도, 뒤에 기댈 가족 없이도 2아이를 먹여 살리며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자식 농사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교대를 나와 선생님이 됐고 좋은 집안과 결혼해 손주까지 셋을 낳았습니다. 박순례 씨는 딸 걱정은 일찌감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보라고 해도 강경하게 거절했습니다. 결혼만큼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속을 태우면서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오길 바랐으니까요. 그러다 아들이 30 중반을 넘어갈 무렵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어 직접 나섰습니다. 중매쟁이를 통해 좋은 여자들 몇 명을 소개받아뒀으니 한 번만 만나보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실은 만나는 사람 있어요. 한 3개월 됐는데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괜찮으시죠? 박순례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감이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차려놓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감이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얀 게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 같았습니다. 웃는 것도 어찌나 해사하게 웃는지 집안이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를 보자마자 어머님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혼자서 자식 둘을 키운 박순례 씨를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오빠랑 동생분까지 키운 거라면서 저라면 못했을 거라고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를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대해준다고 느끼면 마음이 열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조건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다고 했고 부모님은 어릴 때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살짝 가라앉는 걸 느꼈는데 바로 그때 며느리감이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한테도 그 사랑을 물려주는 게 꿈이고요. 박순례 씨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감이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사이 아들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임신했어요. 이제 6주 됐어요. 박순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라니 화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부잣집 식모였던 시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쫓겨나던 젊은 날의 자신이요. 그때 사모님에게 들었던 모진 말들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박혀 있었습니다. 차마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거나 당장 나가라거나 하는 말은요. 하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낳아야지.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두르자. 며느리감은 그 말에 석고상처럼 굳어 있다가 긴장이 풀린 듯 울먹이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면서요. 박순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오빠라는 사람이 신혼집에 함께 들어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매 둘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워낙 의지하며 자라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이 처남 눈치를 보고 살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일이 바빠서 임신한 그 사람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형님이 곁에서 보살펴주면 마음이 놓이죠. 또 그 사람이 살던 집이 값이 제법 올라서 신축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박순례 씨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련히 잘 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동그란 얼굴에 눈웃음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박순례 씨는 손녀를 처음 안는 순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이런 감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감정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반찬을 받으러 들렀을 때 박순례 씨가 지난번에 만들어준 갈비찜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못 먹었어요. 형님이 워낙 먹성이 좋아서 집에 계시면서 다 드시고 나면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땐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순례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낮에 집에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 며느리와 아이를 먹을 반찬을 처남이 다 먹어치운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걔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손녀 태어나고 그만뒀어요. 아내 혼자 아이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형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박순례 씨의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사지멀쩡한 청년이 여동생 집에 빌부터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다니요.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 먹으라고 한 반찬까지 혼자 다 먹어치우고 있다니요. 박순례 씨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싶었습니다. 직접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기습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에는 처남이 속옷 차림으로 손녀와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불쾌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까지 있는 집에서 대낮에 속옷바람으로 앉아있는 남자라니요.
박순례 씨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앞길 창창한 청년이 계속 집에만 있으면 되겠냐고, 자기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 이제 슬슬 독립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집안일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처남을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살갑고 순종적이었던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상관하실 바가 아니지 않나요? 저희 오빠가 같이 사는 건 이미 저희끼리 다 얘기된 거예요. 제 집에서 제 오빠랑 사는 건데 어머님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놀랍게도 처음으로 며느리의 본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순애 씨는 당황해서 그냥 자리를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하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참다 아들에게 얘기를 꺼냈는데 의외로 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형님 행실이 좀 그래서 아이 교육에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 더 마음이 확고해지네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처남의 독립 문제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딸바보가 된 아들은 아이의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신혼집 근처의 작은 빌라로 처남을 독립시키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처남은 마음이 상했는지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나마 미안한 마음에 아들 내외 반찬을 만들 때 처남 것까지 따로 챙겨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조금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일상이 안정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 집으로 가려고 나서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지방 출장이 생겼고 자신도 손녀를 데리고 친구 집에 가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실 필요 없다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 터였습니다. 며칠 청소를 못한 집이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없는 집이니 오히려 구석구석 청소하기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도착해서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방마다 구석구석 닦고 나니 어느덧 오후가 됐습니다. 슬슬 돌아가려는데 세탁기 돌리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세탁기를 돌려놓고 빨래가 끝나길 기다리다 심심해진 박순례 씨는 그동안 손을 못 댔던 창고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앨범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박순례 씨가 챙겨준 것이었는데 아직 풀어보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 아직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챙겨 먹으며 일한다는 게 안쓰럽다는 생각,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생각이요. 그러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그만 까무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며 박순례 씨는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얼른 나가야겠다 싶어 몸을 일으키는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이긴 했는데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애교 섞인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전화통화였습니다. 오빠, 우리 남편 오늘 출장 갔어. 애도 친구 집에 맡겼으니 일로 와. 오랜만에 집에서 보자. 박순례 씨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즉시 나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는 것보다 두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다시 상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왔어? 이 집에서 만나는 건 오랜만이네. 남자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맞아, 물 한 잔만 줘. 왜 이렇게 목이 타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식혜 있을 거야. 그거 줄게.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 꼴 보기 싫은 할망구. 아직도 여기 들락날락거려? 비위도 좋다. 그냥 식모 부리는 거지 뭐. 집안일 대신해줘. 반찬 만들어다 줘. 얼마나 편해. 그 말에 박순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식모. 그 단어가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아들 내외를 위해 새벽부터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손녀 어린이집 등하원까지 시키던 박순례 씨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기는 아들을 걱정해 새벽에 음식을 만들어 챙겨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는 며느리를 위해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만들어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박순례 씨를 두고 식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독립시킨 처남이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독립시킨 처남을 왜 남편 없는 날 집으로 불러들이는 걸까? 그 의문과 함께 이미 머릿속에선 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해일 수도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으면서요.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요란하게 먹고 마시는 소리가 들리다가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다 싶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숨소리를 죽이고 창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만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 앞까지 다가가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박순례 씨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와 처남이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박순례 씨가 얼마나 황망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오빠라 믿었던 사람이 아들의 집에서 아들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박순례 씨는 정신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문틈으로 카메라를 밀어넣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찍었을까요?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박순례 씨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힘껏 밀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처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오해예요. 박순례 씨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 두 눈으로 본 걸 오해라고 하니 너희 남매 둘이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자 처남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매? 무슨 남매야? 나랑 이 여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거든. 친오빠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그 한마디가 박순례 씨의 머릿속에서 지난 모든 퍼즐 조각을 한꺼번에 맞춰버렸습니다.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이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남이었습니다. 아니, 남남이 아니라 오래된 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함께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도, 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문 것도, 며느리가 독립을 결사반대했던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속도만큼 배신감도 빠르게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낚아채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박순례 씨는 이미 말을 해버린 뒤였습니다. 아들이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처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더니 이제는 냉랭하게 박순례 씨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귀금속에 값비싼 모피코트까지 닥치는 대로 가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구 잡혀 살았던 건지가 뻔히 보였습니다. 박순례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건 사기야. 범죄라고. 경찰 오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러자 처남이 코를 훌쩍이며 달려들었습니다. 박순례 씨의 멱살을 낚아채 들어올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발이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할망구가 입만 살아가지고 사기죄가 어쩌고 하는데 차라리 잘 됐네. 깜방 가기 전에 놓친내 하나 보내고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점점 숨이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검어졌습니다. 이대로 정말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처남의 몸이 갑자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멱살을 쥐고 있던 손이 풀렸습니다. 박순례 씨는 무릎을 꿇으며 헐떡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넷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제야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흐트러진 숨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찍어둔 영상이었습니다. 아들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내 하얗게 탈색됐습니다. 경찰들도 상황을 파악하며 며느리와 처남을 각각 연행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다 설명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협박한 거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처남은 그 말에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꼬리 자르기 하려고? 처음부터 이 사람 호구 잡자고 작업치자고 한 게 누군데. 애초에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잖아. 돈 뜯어먹으면서 살려고 잡은 거지. 며느리가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저 인간 말 믿는 거 아니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진짜야. 두 사람의 추악한 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아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전부 모래성이었네. 다 사기극이었어. 할 말 있으면 경찰서에서 해. 저는 이 장면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을지요. 짧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전부 속임수 위에 쌓인 모래성이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요.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들은 박순례 씨의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처남이라 불렀던 그 남자와 며느리는 오래된 연인 관계였고
둘 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멀쩡한 미혼 남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써온 전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외모를 이용해 남자를 혹하게 하고 돈을 뜯어내거나 그것이 안 통하면 처남의 협박과 폭행으로 반강제로 빼앗아 왔던 것이었습니다. 처남은 폭력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위에 또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수법을 언제까지고 쓸 수 없겠다 싶어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집안의 남자를 골라 결혼까지 해버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그 표적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자산이 넉넉한 어머니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접근했으며 박순례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넘어올 유산까지 전부 계산에 넣고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박순례 씨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고 손녀 등하원을 시키고 며느리의 보약값으로 500만 원을 건네기까지 했던 그 시간들이 전부 이 두 사람의 각본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박순례 씨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들에게는 그저 이용할 도구였을 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배신감과 허탈함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켠에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눈매와 인매가 아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하지만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이라고 며느리를 닮은 것이겠거니 하고 스스로 털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의심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할수록 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박순례 씨는 결국 아들을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아이를 사랑한 자신의 감정은 진짜였으니까요. 손녀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순례 씨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야 해.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나서 결정하는 게 낫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며칠이 박순례 씨에게는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그 아이만은 아들의 아이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손녀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그 모습이 작은 손으로 박순례 씨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온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녀는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처남의 아이였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아이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 마치고 달려나오며 할머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기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문 앞에 서서 수도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그 순간의 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밥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먹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고 왔습니다. 그것이 박순례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빈 그릇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살아있구나, 먹었구나, 아직 버티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릇을 손에 들고 박순례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식탁 앞에 앉아 한동안 밥그릇만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박순례 씨는 대답 대신 국을 더 떠다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거지. 그쪽이 나쁜 거야. 네 잘못 없어.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밥을 먹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도 그랬고 박순례 씨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쓰러졌다가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박순례 씨와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로 이루어진 결혼이었기에 단순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촬영된 동영상 증거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기 정황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며느리의 유책 사실이 인정되어 소송에서 승소했고 아들은 깨끗하게 호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했다는 기록 자체가 말소됐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그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형사소송도 병행했습니다. 며느리와 처남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범행까지 전부 드러났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처남이 박순례 씨를 직접 위협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도 증거로 남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상당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처남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언젠가는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겠지만 박순례 씨는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해 법적 조치를 철저하게 해뒀고 변호사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나온다 한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평생 남을 등쳐먹는 것밖에 해온 게 없는 사람들이 결국 또 비슷한 일을 저지르다 다시 깜방에 가거나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요. 그 말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평온함을 흔들리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손녀는 처남의 부모, 그러니까 그 남자의 친부모가 거두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었지만 하나뿐인 손녀를 외면할 수 없다며 직접 키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 작은 손을 잡고 다니던 기억이 아이가 달려와 안기던 온기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순례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쯤에서 정을 떼야 한다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깨끗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아이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냐고, 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겨난 일인데 가장 억울한 건 그 아이라고요. 처남의 부모가 혹여 어떤 사정이 생기는 날에는 그때는 자신이 다시 손을 내밀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박순례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너 건너 들은 소식으로는 아직까지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소식에 가슴 한켠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박순례 씨의 삶은 천천히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어색하게, 하지만 분명히 웃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하늘에 있는 남편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이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겠거니 싶어서요.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아버지를 닮아 결국은 일어서는구나 싶었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뒤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처음엔 걱정이 됐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전 며느리와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 상처를 받으면 어쩌냐고요. 한 번 당한 것도 가슴이 저릿한데 또다시 아들이 힘든 일을 겪는다면 박순례 씨 자신이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전 며느리를 처음 데려왔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 크게 데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박순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첫 만남부터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억지로 애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순례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과장 없이, 꾸밈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대했습니다. 박순례 씨가 말하면 귀 기울여 들었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른을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한번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이 박순례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랑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도 솔직하게 꺼내놓으며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무지고 똑부러진 구석도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척척 해냈고 아들을 진심으로 챙겼습니다. 교사 집안 출신이라 예절도 바르고 생각도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순례 씨를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먼저 어머니 의견이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박순례 씨의 생각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새 며느리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쁘거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요. 전 며느리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이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겉으로는 소박했지만 안에 진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게 됐다고요. 그리고 박순례 씨는 현재 작은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까운 실력으로 직접 주방에 들어서는 건 아니고 주방장을 따로 두고 경영만 맡고 있습니다. 나름 입소문이 나서 찾는 손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건 없지만 건물이 자기 명의라 임대료 걱정은 없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자식들에게 손 한 번 안 벌리고
스스로 자립하며 살고 있는 것이 박순례 씨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나름 의미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요. 16의 빈손으로 야간 열차에 올랐던 그 소녀가 이제는 손에 무언가를 쥔 채 유유히 세상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칭칭 감고 12층 계단을 오르던 사람이, 며느리와 처남의 사기극에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의 마지막에 박순례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나니 지금 새 며느리가 새삼 참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제가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겠어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처참한 배신을 겪고도, 그토록 많은 것을 잃고도 또다시 사람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원망하고 닫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박순례 씨는 오히려 먼저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크게 데이고 나면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 두꺼운 벽을 스스로 열어젖히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요. 그래서 저는 박순례 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 혼자 상경한 것도,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것도, 무릎이 닳도록 일하며 부동산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것도 대단하지만 그 모든 배신을 겪고 나서도 다시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순례 씨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새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될 때도 있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박순례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신한 사람은 한 명이어도 세상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박순례 씨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새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고 아들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좋은 것도 따뜻한 것도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다면 오늘 박순례 씨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신당했던 그 기억이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그 아픔은 충분히 느끼되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박순례 씨가 온몸으로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썰량TV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커뮤니티나 저희 유튜브 채널 이메일을 통해 사연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모든 사연은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량TV의 썰량이었습니다.